지금부터 임팩트 팀의 2027학년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간의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임미선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우리 임경학 교수님과 함께 임팩트 팀으로 출발을 합니다. 유아 임용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임용의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그리고 아주 오래전 제가 유아임용 강의를 시작했던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하면서 2026년 한 해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임팩트 팀의 임경아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임경아 교수님은요, 24년 경력의 현장 교육과정 전문가시죠. 그리고 다년간 대학 강의와 교사 연수 등을 역임한 탁월한 교사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아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정통 유아 교육자이시고요. 우리 임경아 교수님의 넘치는 그 에너지, 그리고 따뜻한 지지, 그리고 우리 임팩트 팀이 마련한 치밀한 합격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아임용 합격의 최단 코스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미소 임팩트 팀의 임경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단 노량진에 살아있는 전설 우리 임미선 교수님과 한 팀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돕게 되어 무엇보다 영광이고요. 2027학년도 합격으로 가는 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미선 교수님 설명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같이 살펴볼 내용들을 여기 이제 목차로 좀 제시를 했고요. 일단 잘 아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임용고시 자체에 대한 의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과 과목,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6학년도의 문제의 특징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임팩트 팀이 1년 동안 강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커리큘럼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임팩트 팀이 제시하는 합격 노하우. 그래서 임팩트 팀 합격 노하우는요,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초보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아 임용고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할까요? 네, 유아 임용고시는요, 어떤 선생님? 그렇죠.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선발하기 위한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교육 공무원이 됨으로써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직업의 안정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일정한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임용권자는 누구냐면 교육감들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주관은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같은 날 같은 문제로 같은 시각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의 교사 선발 과정은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기 및 면접. 사실 1차 시험은 패스와 페일의 성격을 갖죠. 네. 그리고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한 직업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험은 2차입니다. 선생님들이 1차 할 때는 롱타임 굉장히 길게 공부하면서 힘들어 하시지만 또 2차를 안 해요. 그러고 이제 1차 합격 통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뭐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그 실제 임용시험의 핵심은 뭐다?
2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공부하시면서 2차에서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각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그 교육청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셔야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시험을 잘 본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취업이죠. 그죠? 취업하고자 하는 그 교육청의 취직 도전을 하는 거다. 취업 도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의 메리트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워낙 우리 아직도 이 유치원 업계가 사립 민간의 비중이 이제 높다 보니까 고용의 불안정성이라거나 교육 여건이라거나 그다음에 보수라거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여전히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함께 무엇보다도 전문가로서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꼭 합격하고 싶죠? 네. 자, 다음은 이화 임용고시 선발 과정인데요.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리고 이 두 개의 시험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100점이고요. 네, 100점으로 구성이 되면서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그래서 결국에는 교직 논술 교육과정 A, B라고 구분을 했지만 이게 전부 다 교육과정입니다. 네, 여기서 말한 교육과정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과 우리가 현장에서 운영하게 될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1차에서는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치러서 실제 모집하는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차 시험은 면접과 수업 실연으로 이루어지고 교사학습 과정화는 최근에는 작성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험은 이제 1년 동안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로드맵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예정 공고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정 공고가 뭐예요?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어요. 법적인 행정소송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응시할 지역을 여러분이 정하셨잖아요. 어디 보실 거예요? 서울, 대구, 부산? 네, 특히 서울과 대구, 부산 같은 곳이 가끔 안 뽑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 지역에 모집 인원이 없으면 나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지역에 가세요. 경기 가세요. 뭐 인천 가세요. 이러잖아요. 물론 갈 수는 있죠. 가서 시험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근무하려면 어떻게 평생 근무해야 되는데 그 교육청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요 8월 6일까지는 최소한도 각 교육청마다 우리가 올해 뽑을 거다. 대략 몇 명 정도를 뽑을 거다 하는 예상치를 요때 발표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지역에서 사람을 뽑는구나. 교사를 뽑는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하고 대략 어떤 규모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예정 공고 때 계략적인 인원이 나. 근데 그건 이제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서 그거보다 줄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 공고 때 언제요? 9월이잖아요. 이때 이제 정확한 인원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 공고에서 좀 플러스 알파 교육부나 이런 곳에서 이제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상하면서 임용 이 교사들을 선발하기 위한 그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확정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어때요? 바로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원서도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청이 시험 장소 공고하고 드디어 11월 그죠? 지금이 12월이네. 네.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 사실은 저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요즘 빨라졌어요. 특히 올해 굉장히 빨라졌죠. 이미 발표했습니다. 12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2차 시험은 1월에 주로 이제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은
1월에 치르게 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1월 말이면 이제 판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이후 이제 여러분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바로 직무 연수 이후에 현장으로 투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초중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기 아직 발령을 못 받고 대기 받은 인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대기 발령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또 대기 발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기간제로 또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예전 공고, 확정 공고, 원서 접수, 그 다음에 1차 시험, 그리고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이 로드맵을 거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선발 인원입니다. 모집 정원인 거죠. 도대체 올해는 몇 명을 뽑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량진에서 약 30년간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 모집 정원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법정 정원도 충족을 못 시키는 걸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유아교육이 공교육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언제 나중에 특집으로 따로 여러분에게 우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체제에 관한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공립학교를 만들어도 사실은 첫째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민간과 사립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 요즘 하나 들어오는 순간 민간과 사립이 가정까지 우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공립 유치원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세웠다고 하더라도 또 그 교사 정원을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교사를 뽑는 이 모집 정원이 굉장히 이제 미약했던 적이 많았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2013년에 누리과정을 시행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모집 정원이 좀 굉장히 높은 숫자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출생 문제 때문에 네.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은 지금 뭐 난리입니다. 네. 아이들 몇 명을 놓고 여러 형태의 기관들이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저출생 문제 때문에 결국에 저출생이 가장 첫 번째 직격탄이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집 인원이 1000명 안팎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네, 그래서 22년도 579대는 그런가 보다 줄었나 보다 그랬는데 어때요? 네, 23년에 그리고 어때요? 24년에 완전 쇼크예요. 그래서 420이며 네, 24년 때 제가 정말 이때 집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옛날로 다시 돌아가나? 막 이런 슬픈 생각이 들어서 304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때요? 저출생 때문에 이제 안 뽑나 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포기하고 그냥 현장에 기간제로 어린이집으로 그냥 다 사립 유치원 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25년도에 그래봤자 386명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 세 해를 지나면서 유아교육과도 이제 공립유치원은 끝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공립유치원이 무너지면 저희 공교육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공교육을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는 곳이 어디라고? 그렇죠. 공립유치원입니다. 그게 공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유보통합 과정에서 이 저출생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네, 올해 668명이라는 모집 정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보통합 장학사 선발이라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직 희망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결과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668명이 궁금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27학년도에는 어떨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전망은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출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아교육에는 이 위기가 바로 뭐라고? 개혁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상 연령 아동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대상 연령 아동을 하나의 형태의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그야말로 공교육 체제의 가장 이 하부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아주
막대한 재정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유아교육 저출생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아교육이 앞으로 모든 교육의 중심으로 그야말로 현대 교육의 핵심은 유아교육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의 모집 정원은 저는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운영이 어려워서 민간이나 사립들이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도 한두 명, 몇 명이라도 있어도 경제적으로 운영은 어렵겠지만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공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다 그 요인을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안심하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네. 어쨌든 유아교육은 확대 추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은 시스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그 유아교사들의 교권 확보와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많은 숫자의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모집 인원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시류에 잠겨서 공부를 포기했던 우리 현장의 기간제 선생님들 근무하시면서 우리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용기를 내어서 같이 올 한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지역별 선발 인원인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총 인원이,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일 많이 뽑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경기입니다. 218명. 그 다음에 서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서울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뽑는 곳이 대전. 그죠? 네. 그 다음에 대구, 부산입니다. 네, 광주도 좀 그래요. 네, 이런 곳들이 다 이제 공립유치원이 잘 확대되지 않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빼고는 어쨌든 경기가 이제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경기가 대한민국 교육의 교사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유아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교육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저는 타 시도 교육청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응시하는 지역에 선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렇죠. 예전 공고 때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려는 유아임용고시, 우리가 유아임용고시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공식 명칭은 유아임용고시 아니죠. 공립유치원 교원 임용 선발 시험입니다. 교원 선발 임용 시험이죠. 네. 어쨌든 우리 편의상 유아임용고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시험의 1차 시험은 일단 교직논술 교육과정 A, B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논술 한 문항, 그다음에 교육과정 A, B 각각 8문항씩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시간은 논술이 60분, 그다음에 각각의 교육과정 A는 70분씩, 그리고 배점은 2대 40점, 사실 이제 80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각자의 이제 시험 범위가 다르냐? 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논술하고 교육과정하고 시험 범위 다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전부 다 교육과정이다. 네. 특히 최근에는 이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관련해서 국가수능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과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지원하고 개선하고 학부모 지원까지 지역과 연계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교직 논술 시험은 더욱더 논술이 아닌 거의 전공, 그렇죠. 서술형, 선논술형도 아니에요. 논술형도 아니고요. 서술형 주관식에 가깝다. 그래서 논술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말로 하는 연습, 말 못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유치원생들 다 말 잘합니다. 네. 말로 하는 것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논술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교직 논술이가 시험지하고 답안지. 이건 이제 논술 시간에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냥 좀 맛만 간략히 보면은요. 이 교직 논술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문제. 그다음에 여기가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배점 기준이 여기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와 배점 기준을 가지고 지문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봐봐요. 교사 역할 3가지, 그 다음에 활용 방안 2가지, 그 다음에 지식 활용 방안 2가지, 4가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저널에 근거하여 논하라. 네. 그 다음에 저널에 근거하여 논하는 건 무슨 소리죠?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떠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논술형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전공 문제처럼 찾아서 쓰라는 말을 여기는 근거하여 논하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뿐이다. 네,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더더욱이 일단 답안지 면수, 예전에는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원고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지 뭐 1,500자, 2,000자. 예전에는 2,000자였어요. 그러다가 1,500자, 1,200자 이렇게 갔는데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답안지 면수. 네, 요런 답안지를 두 개의 면을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5단락이잖아요. 그죠? 뒤에까지 합치면 10단락입니다. 10단락으로 글을 여러분들이 10단락 다 채울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뭐 한 단락하고 끝에 한 단락 아니면은 뭐 서론을 2단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좀 길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쓰다 보면 다 메꿔집니다. 걱정 1도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교직 논술 시험이고요. 네. 그래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과 배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1차 교육과정 A와 이제 B인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한 문항당 5점이 배점이 돼요. 5점이 배점이 되고 여기도 지문이 주어져요. 총괄 지문이 여기는 하나로 주어지지만 어떤 데는 가나, 어떨 때는 가나다, 심할 때는 가나다라가 나와요. 이러면 이제 지문으로 여기까지 꽉 채워주고 여기 한 문제 있고 뒤에서 문제 풀려면 계속 시험지 앞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실제 임용시험 볼 때 제가 지금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굉장히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단편적으로 뭘 이렇게 딱 짧은 문장 보고 그거 가지고 뭐 쓰고 하는 이런 훈련은 공부를 하는 초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반을 넘어서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역별 문제풀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 지문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문항이 보통 1, 2, 3 때로는 이제 4까지 가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부분 점수가 주어집니다. 부분 점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공 답안지예요. 그래서 1번에 관해서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냥 시험지는 뭐 맛보기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저희 아이미소 임용고시학원 홈페이지에 임용 자료실에 요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답안지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26학년도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보면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붙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도 아주 롱롱타임 어고우지만 도대체 이 시험을 합격해서 내가 공립유치원 가려면 도대체 몇 점까지 받아야 하는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게 제일 먼저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1차 합격선인데요. 저 때는 이제 교육학 전공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전공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에 최고 그 합격선이 높았던 곳이 어디냐? 세종입니다. 그리고 전남이 이제 좀 낮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지역 교육청별로 다르게 채점해서 그런가? 같은 문제지만
아닙니다. 채점할 때 전국에 채점위원들이 한 공간에 모여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출제자들이 만든 채점 기준을 가지고 먼저 가채점을 합니다. 가채점을 하면서 그 채점 기준의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답안의 포괄성 이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채점하면서 이런 점이 어려운 것까지 사례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통 기준을 좀 더 러프하게 잡아서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고요. 채점하기 전에 뭐예요? 그렇죠. 답안에 대한 이의 게시판을 평가해서 운영하면서 그 내용까지 반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1차 합격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세종 75, 전남 뭐 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요. 지역별 합격선 전국 평균 71.73 된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략 뭐 수도권 73 그랬는데 아마 올해는 73점 정도가 아마 데드라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다 대략적인 등수가 있죠. 그죠? 합격한 선생님들은.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올해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엄청 하락을 했다. 그래서 약 8.27점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경북은 9점이나 하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마다도 편차가 세종은 75인데 전남 68인 것처럼 편차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저 편차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응시한 지역이 각기 다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평균 점수가 하락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몇 점 정도인가? 자, 24년에 83, 25년 80, 26년에 71. 네. 요렇게 된 거죠. 와, 거의 내가 볼 때는 10점 정도 하락했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평균 점수가 떨어졌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제가 여기에 좀 진짜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면서 점수, 평균 점수의 그 변동폭의 변동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첫째, 모집 정원이에요. 모집 정원이 이 변동폭을 가장 크게 좌우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많이 뽑았잖아요. 2배 정도 뽑았기 때문에 일단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정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느냐? 일단 설명형 문제, 서술형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찾아 쓰도록 하는 응답 제한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가 서술형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많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사 선발 시험에 이제 일종의 방향타 같은 거거든요. 단답형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능도 선운술형으로 지금 이제 변화돼야 된다. AI가 채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운술형으로 바꾸겠다 하고서 이제 그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교사를 선발하는데 우리만 그럼 단답형으로는 아니죠. 유초중거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설명형, 서술형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올해 정도의 비중이 지금 평균이 많이 떨어졌죠. 그럼 내년엔 요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약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어려운 거 보세요. 앞서 두 해가 전부 다 평균이 높잖아요. 예년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렵게 낸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소 난이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설명형, 서술형 문항의 출제 분포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방침은. 네. 여기까지가 이제 1차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드맵, 그 다음에 저희 시험은 어떻게 이제 치르는 건지, 그리고 정원은 얼마나 뽑는지, 합격수는 어떻게 같이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아까 봤죠. 1월 둘째 주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100점 만점인데 배점은 지역별로 다 다르죠. 교육청마다.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지만 심층면적 구상형과 즉답형이 있어요. 네. 구상형과 즉답형이 있는데, 네. 구상형은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 보는 문제랑 똑같은데, 거기는 앉아가지고 내가 준비는 할 수 있고, 이렇게 쓰고 수정이나 할 수 있죠. 구상형은 준비할 수 있어요. 구상실에 들어가서. 좀 낫죠. 즉답형은 어때요? 바로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보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어때요?
와, 그 토픽 다루는 토픽이요. 교육 정책에서부터 학부모 상담과 아이들 문제행동 지도, 뭐 별별 거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이 정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범위가 넓다 해서 광범위한 출제의 영역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사실은 제가 볼 때 2차의 당락을 가르는 거는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거의 필기시험과 유사한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더 넓어져요. 확장돼요. 유아교육과에서 배운 적도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층 면접 학교에서 발표 나고 준비하면 힘듭니다. 물론 그때라도 해야죠. 네, 그 준비 안 하셨으면 제 면접 강의 들으세요. 제 면접 강의에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특히 아주 실전 자료까지 다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 네, 요거는 구상형이에요. 그래서 구상지를 주고 시험 문제를 주고 준비했다가 들어와서 15분 내로 실현하는 방식인데 요것도 자체 출제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요건 시도교육청별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시험을 면접과 수업 실기로 치르고 나서 그 1차와 2차의 점수를 합쳐서 최종 합격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최종 합격선 보면은요. 경기가 178에서 171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네. 올해 조금 더 낮아지지 싶습니다. 왜? 그렇죠. 1차가 지금 많이 1차 시험 합격선이 떨어졌으면 최종 합격선도 떨어져요. 네. 그래서 사실은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면 2차에서도 좀 덜 불안해요. 근데 이제 1차에서 간당간당 우리가 보통 이제 문 닫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되면 별 방법 없어요. 왜냐면 1.5배수를 뽑아서 사실 1차 합격한 건 합격이 아니거든요.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2차 시험이 합격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 그 점수를 뒤집으셔야 돼요. 1.5배수로 들어간 그 점수를 2차에서 뒤집어야 된다. 그러니까 2차를 1차 발표,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준비한다? 된다, 안 된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1차를 할 때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차와 2차를 합산해서 이렇게 최종 합격 점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이 시험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공부는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임경아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재밌고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임팩트팀의 임경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일단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24년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80점 만점의 교육과정 A, B 문제 중에서 50점 정도가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단답형이 30점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2025년도를 보면 59점 정도가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21점 정도가 우리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6학년도를 살펴보면 80점 만점 중에 72점 정도가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앞부분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올해 어때요? 1차 합격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술형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나왔던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단답형으로 나왔던 한 8점 정도 배점으로 있는 문제들은 명칭 쓰기, 유형 쓰기, 그리고 발달, 단계 쓰기, 구성요소 쓰기, 원리 쓰기, 재료 쓰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 72점 정도의 배점으로 나온 문제들을 살펴보면 일단 개념 쓰기, 정의 쓰기 그리고 예년에도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들은 이런 설명 쓰기라던가 특징 쓰기 이런 부분들은 예년에도 출제가 늘 되었던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유 쓰기.
왜 그런지를 쓰시오라는 부분과 고쳐쓰기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장점이라던가 제한점, 차이점, 그리고 다른 점, 같은 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쓰는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때요? 관계적 사고까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부터 올해부터는요, 교사의 어떤 교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지원해야 되는 방법적인 부분들, 발문 쓰기, 예시 쓰기, 그리고 교수 활동 쓰기라던가 지도 전략, 지원 방법,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술형 위주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단순암기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개념적인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가, 특징, 원리, 방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비판적 사고라던가 분석 능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장점이나 제한점 등을 비교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의 현장 적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이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천적 지식,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부분이죠. 놀이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교수 활동이라던가 지도 방안, 발문, 그리고 지원 방법, 개선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교육의 놀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어떤 개념을 아는지, 그리고 특징을 아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아는지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고 있고, 적용이라던가 적용을 했더니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마지막 해결 방안까지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아교육 개론과 강론이 어느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80점 교육과정 만점으로 보았을 때 55점 정도가 강론에서 출제가 되고 25점 정도가 개론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론이라고 하면 사상 발달 놀이, 부모교육, 아동복지 이렇게 그런 파트, 그 파트를 우리가 개론이라 이야기하고, 강론은 5개 영역과 관련된 부분 플러스 총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5학년도를 살펴보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좀 비슷해요. 53점 정도가 강론 파트에서, 27점 정도가 개론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나왔을까? 짜잔! 놀랍죠? 예. 지금 엄청나게 강론 파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론과 5개 영역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었고, 80점 만점 중 19점 정도가 유아교육 개론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쭉 늘어뜨려 놓고 살펴보니 사상, 발달, 놀이, 부모교육, 아동복지, 교사론, 평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론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 정도의 빈도수와 여기를 보시면 강론 5개 영역과 그리고 총론에서 출제된 점수를 보시면 차이가 어때요? 한눈에 딱 보이시죠? 말 그대로 이제는 총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론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는 현장 적용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실행하는 교육 내용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전문성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교사의 지도 방안,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결국에는 5개 영역이라는 것은 교사가 직접 지도하고 관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 능력이라던가 교수 전략에 대해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해서 교수 활동 설계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수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강론이라는 것은 단일 개념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유쓰기 형태의 문제가 올해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약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유쓰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단순 암기에서는 벗어나서 이것이 왜 아니야? 라는 걸 이유를 설명해 봐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도 여기도 보시면 A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쓰시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쓰시오. 그리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무엇인가 상황적인 것을 제시하고 이게 왜 그런 거야를 자꾸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서 그 선택의 근거가 왜 그런지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직의 전문성 검증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거나 어떤 교재를 선택하거나 어떤 지도 방안을 썼을 때 이것이 맞나?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되지요. 이 방법을 왜 쓰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결국에 왜 그래? 라는 어떠한 이유 쓰기에 대한 것은 2차 시험, 2차의 면접 시험과도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찾아쓰기 문제예요. 자, 찾아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답안이 문제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조급하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나만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이니까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이 또 찾아쓰기 문제입니다. 점수를 얻기에는 좋을 수도 있으나 너무 긴장감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볼까요? 찾아쓰기 문제를 보시면 B에서 각각 찾아 쓰시오. 유아의 대화의 내용을 B에서 찾아 쓰시오. 소아 비반의 원인을 보고 그에 따른 것을 A에서 찾아 쓰시오. 또 미술활동, 우연의 결과로 나타난 미술활동이 아닌 것을 찾아 쓰시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개입 유형이 다른 것을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찾아쓰기 문제의 유형은 교육과정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 속에서 핵심 개념이나 용어를 찾아내어 쓰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밀한 읽기가 잘 되는가? 읽기 능력 평가는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이라고 하지요. 결국에는 외워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는지, 읽고 그것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사는 어때요? 다양한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읽어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문서나 지침을 읽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한 문제가 바로 찾아쓰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단순 개념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를 표현하고 의미가 어느 정도인 것을 숙지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찾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항들이 또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잘못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두 가지를 찾아서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A에서 잘못된 것을 한 가지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대화 중 잘못된 내용 두 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찾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 쓴다
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교육과정이라던가 교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교사의 기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맞아, 틀려 이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교육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고쳐쓰기 문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지 실제 수업에서 교사는 끊임없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수정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결단력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 등 그것이 결국 실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이고 표현력 능력을 강화하는 것. 이 부분을 볼 때는 단순한 정답을 안다, 모른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수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표현으로 다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사가 언어적인 정확성이라던가 교육적인 설득력을 검증하는 과정의 문제가 바로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다음 유형은 발문과 언어적 상호작용 쓰는 문제가 이렇게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교사의 상호작용 중 정서적 지원하기와 관련하여 들어갈 발화, 말 그대로 어떤 발문인지 쓰는 것 그리고 또 매니아 와이즈만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에 근거해서 들어갈 교사의 발문, 교사의 발화, 교사의 발문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노력의 하위 영역인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는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유아교육과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질적인 상호작용. 그쵸? 유아에게 어떠한 발문을 할 것이냐에 따라 유아들의 사고가 어떻게 확장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교사의 발문이라는 것은 역시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말과 질문을 통해 유아의 사고력이 확장되고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교직의 전문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확장과 탐구를 촉진, 언어로 유아들에게 어떠한 발문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결국 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우리가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즉각적이고 늘 상황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적인 대응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고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적절한 발문, 질적으로 높은 발문을 함으로 해서 유아교육 어떤 과정이라던가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으로는 지도 방안과 개선 방안을 쓰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한 8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교사가 지도해야 할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으로 게임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전신지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교사가 유의할 점을 쓰시오. 교사의 지도 방안을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바로 투입되었을 때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수업을 한다 했을 때 얼마나 적절하게 지도하고 지원하고 또는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놀이를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아이들의 어떠한 발달의 차이라던가 문제 행동이나 활동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늘 직면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 속에서 교사는 결국 어때요? 대응 능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변화되는 시기 속에 근데 그런 것들을 교사가 잘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엔 뭐라고요? 문제 해결력. 이 교사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어떤 지도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연결지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들을 현장에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평가하고 말 그대로 그때마다 교사가 어떤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들여다보고 더 좋은 방안은 없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개선 방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의 문제들을 쭉 살펴보고 특히 2026학년도 문제를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더 걱정스러우시죠? 예,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합격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팩트 팀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임미성 교수님 그리고 저 임경아와 함께 여러분 손잡고 같이 가보자고요. 자, 2027학년도 임팩트 연간 패키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월, 2월에는 우리 합격 이지라는 책을 가지고 유아교육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개론을 2달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은 합격 이지의 유치원 교육 과정반에서 3, 4, 5월 3개월 동안 유치원 교육과정, 우리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5개 영역과 총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월부터 5월 합격 이지를 통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고 정말 중요한 또 기출문제 풀이가 같이 이루어지죠. 합격 있다. 합격 있다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합격으로 저희가 이어드리고 싶어요. 자, 이 합격 있다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합격 있다로 기출문제를 함께 진행하고요. 6월부터 8월까지는 합격 적중, 말 그대로 노량진의 레전드 우리 임미성 교수님 적중 문제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정말로 나올 법한 문제, 적중될 만한 문제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문제풀이반을 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논술을 또 하실 분들은 우리 2월부터 5월까지 합격 쓰다라는 교직 논술 같이 공부하시고요. 이제 대망의 9월이 돼요. 9월이 되면 여러분들 사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9월에 마음이 막 무겁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저희와 함께 1월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촘촘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9월에 이제 두근두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 끝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반 강좌명이 합격한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반에서 저희와 함께 정말 적중률 높은 문제들, 고급진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과 똑같이 연습을 하고 이 연습한 것을 기반으로 고득점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 9월, 10월 2달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마지막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뭘 해요? 아까 말씀하셨죠? 1차 합격하면 뭐예요? 매번 주변에서 보면 1점 차로 떨어졌어요. 2점 차로 떨어져서 이러시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최종입니까? 2차까지 붙어야 되죠. 그래서 2차는 정말 2차 전문가인 우리 임미선 선생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보시면 2가지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간 패키지 마스터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연간 패키지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N수생이야. 나는 한 2, 3년 공부를 했어. 아니면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교직 논술 내가 좀 이해가 되고 쓰기가 좀 돼 하시는 분들은 교직 논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을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는 것은 스탠다드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재예요. 너무 예쁘죠? 말 그대로
합격 이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공부에 다가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쉽게 공부한 것이 결국에는 합격의 길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2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합격 있다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합격까지 이어갈 수 있게 돕는 합격 있다 영역별 기출문제 이렇게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합격 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 뭐 N수생도 있으실 거고, 나는 정말 이 생에 태어나 처음이야 임용고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교재에서는 맨 앞에 개념 숲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숲을 먼저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출제 포인트를 연결해서 저희가 구조화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념 숲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 기출 경향 분석을 통해서 학습의 나침반, 어느 쪽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를 좀 더 내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시간 투자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 키워드를 숙지한다던가 배경 지식의 전략적 구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너무 아시겠지만 해도 끝이 없죠.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책만 펼쳐도 우와 이거 언제 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조화되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 형식으로 구조화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구조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더 구조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형성에도 좀 최적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로 구성이 되면 시각적으로도 여러분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도 다시 찾아볼 때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단어라던가 제시된 용어를 보고 금방금방 다시 찾아서 공부를 하기에도 훨씬 좋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효율적인 암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 플러스라는 것은 저희가 그 기본서의 내용 뒷부분에 이것 정도 조금 더 알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부의 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 아까 문제 분석을 할 때 이제는 공통점, 그다음에 뭐 차이점, 그리고 제한점,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표로도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통해서 비교라던가 대조학습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까지도 답을 쓸 수 있으면 뭐예요? 고득점 가는 거죠.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거기에서 끝나요. 하지만 내가 하나 더 공부하면 그것이 1점 차 또는 0.5점 차여도 나를 합격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득점 전략으로 합격 플러스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함께 옆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예쁜 메모지처럼 되어 있는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024년도에 이런 형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또는 2018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런 것들을 옆에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과 기출의 어떤 흐름, 이것을 연동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출제가 많이 됐어. 옆에 봤더니 내용 옆에 이런 핑크색이 많이 붙었어. 그건 뭐예요? 많이 출제되고 자주 출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출 키워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실전 감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용 공부 기본서에서 끝나고 맨 뒤에는 최신 기출문제를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맞아, 알아 라고 했는데 막상 문제를 접하면 여기다 뭘 써야 되지?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실전 감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적용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게끔 저희가 문제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최신 문제로 넣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라던가 출제의 동향을 여러분들이 또 감각적으로 체득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또는 이해를 했는데 100% 이해를 했는지 한 50%밖에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점검과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최신 기출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는 합격 있다예요.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이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을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어야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영역별, 연도별 기출문제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전략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제 연도, 유형, 키워드를 표기해서 출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고요.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답안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이론을 해설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박스 안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각적으로도 좀 더 집중할 수가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1차가 이렇게 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차 대비를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2차는 어찌 보면 저희가 노량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는 1차와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고, 또 점수가 애매하게 커트라인에 이렇게 턱걸이 하듯이 걸려있는 분들을 저희가 손잡아서 확 땡겨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차는요. 우리 임미선 교수님께서는 심층 면접 아카데미를 통해서 25년간 축적된 이런 면접 문제들을 가지고 유아교육 정책, 그다음에 현장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사답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접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 경험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한 24년 있으면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 그 수업 컨설팅 위원으로도 일을 했어요. 뭐냐면 새롭게 교사가 되신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고 어려워할 때 도움을 좀 주러 다녔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업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구조화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을 실현할 수 있게끔 돕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상호작용,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why 임팩트인가? 여러분, 왜 임팩트일까요? 일단 아이미소라는 학원 자체가요,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유아 임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 임용 전문 학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 가시면 다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 여러 중고등학교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랑 함께 지내셔야 하지만, 저희는 유아 교육을 준비하시는, 유아 임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오셔야겠죠. 주인공 하세요. 오셔서. 자, 일단은 저희 아이미소 학원은 그렇고, 전문 강사진, 특히 우리 임미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통 유아교육 전공자, 저도 그렇고 우리 임미선 교수님도 정통 유아교육 전공자입니다. 전공자, 그게 뭐가 중요해? 정말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저희는 대학교 정말 갓 20살 때부터 지금 이제 이 시기까지 몸에 유아교육에 대한 것이 완전히 녹아있고 체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깊이 있는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임팩트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임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제 동향이라던가 출제 유형을 꿰뚫는 강의로 아주 유명하시죠. 그리고 적중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적중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저희와 공부하셔서 반복되는 임용 적중 레전드를 여러분이 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지도 한 12년 정도 되는데 겸임 교수로 강의도 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노하우들,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강론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반기는 마음이었어요. 왜? 나는 자신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어떤 발문, 유아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관련된 부분, 놀이 지원 방법이라던가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교사가 지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현장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특화된 커리큘럼은 합격이지, 합격 있다, 합격 적중 그리고 합격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결국에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이것을 실전 문항에 근접한 문항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강의 경력은 돈 주고 살 수 없지요. 경력이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강의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특화된 논리적 답안 작성 방법이라던가 오답 노트를 제시해드리고 두 전문가의 특화된 영역별 출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미소가 갖고 있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높은 적중률로 좋은 점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영역별 출제 기준 분석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구조화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역별 확인 학습을 설명형과 사례 제시형으로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영역별 학습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영역별 온라인 총괄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던가 정의, 특징, 원리, 설명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을 좀 더 단단한 나의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굿모닝. 굿모닝 뭐예요? 아침 인사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굿모닝 퀴즈를 학원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본다? 이 매일매일 보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내 몸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어때요? 노출 시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노출이 자주 되고 다양한 문제를 자꾸 눈으로 보고 풀어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렇게 실력이 쌓아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26학년도 아이미소 학습 시스템 개발과 연동해서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 진도를 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일병행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강의 진도라던가 참여도 온라인 평가, 과제 제출, 특강 참여 등 여러분들의 개인 학습 이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못 따라오거나 잘 못하고 계실 때 저희가 한 번 더 손 내밀고 함께 가자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의 손을 믿고 잡고 따라오시면 저희와 함께 끝까지 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멘토링을 해드릴게요. 자, 아이미소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 운영,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합격을 위한 멘토링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저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개강 후에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문가의 시너지로 만드는 배움의 길에 여러분 이제 그 길 끝에를 보면 뭐가 있어요? 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팩트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합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택하셔서 1년 동안 재밌고 신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그 합격의 달콤한 열매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 네, 짜잔. 2027 이화 임용은 임팩트와 함께 강의실에서 만나요. 꼭 오세요.